사형이 백서를 완성시킨 다음 날 9월 29일 포도청 포교들이 배론에 들이닥친 것은 이른 새벽녘이었다. 사형이 촛불을 켜고 새벽 기도를 하는 뒷모습에 검은 그림자가 비쳤고 그 검은 그림자가 사학주인 황사형은 오라를 받아라 하고 고함을 치자 황사형은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먼동에 비친 포교의 그림자를 역광으로 물들였고 미명의 희미한 빛은 사형의 파리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순간 밖에 포졸들이 들어와 꿇어앉자 내 순순히 따라 나설 것이니 오라는 묵지 말아 주시오 하고 사형은 왼손을 쳐들며 이 손은 선왕께서 엄호하신 손이오. 사형은 포교 앞에 팔목을 걷어 붉은 공단으로 감은 손목을 보여주었다. 이에 포교는 포졸들에게 나가 기다릴 것을 명하고 사형의 채비를 기다렸다. 사형이 밖을 나와 마을을 둘러왔으나 이른 새벽이라 인적이 없었다. 사형은 정다웠던 배론 점촌 마을을 뒤로하고 포교 일행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배론천 입구까지 걸어나온 포교 일행은 말을 타고 포졸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삿갓 가마에 사형을 싣고 치악이 험준한 줄령을 넘어 원주로 가서 포도청 도사 일행과 합세하여 한양에 다다랐다. 먼저 포도청 감옥에 짐짝같이 내던져진 사형에겐 목칼을 씌우고 손목엔 수갑, 발목엔 착고를 채워 운신을 못하게 해놓고 포졸들은 밖으로 나갔다. 감옥 안은 암울한 정적과 어둠만이 엄습했고 천장벽의 작은 동발창에는 희미한 달빛의 섬광이 사형의 얼굴에 창백하게 비치고 있었다. 참담한 마음으로 침묵 속에 앉았던 사형은 명주의 백포에 쓴 백서를 가슴에 품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리었다. 토굴한 자리 속에 감추어두고 올걸. 사형은 족쇄가 채워진 손을 들어 백서를 꺼내 감옥 안 어디에라도 숨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족쇄가 채워진 손은 품속에 들어가지 못할 지경으로 채워져 있었다. 10월 초 이튿날 황사형은 포도청에 감금시킨 그 다음 날 아침 포도청 교리들은 조정에 보고하였다. 좌우 포청에서 아래로 도망갔던 사학주인 황사형을 9월 29일에 충청도 제천 땅에서 체포하였으므로 의금부에 이송코자 아래오. 알았다. 그날 오시 정오. 의금부에서 아래오. 죄인 황사형을 즉시 본보도사를 파견하여 체포 압송 구치할까 아래오. 알았다. 그날 미시 낮2시경 의금보도사 이면구가 죄인 황사형을 포도창으로부터 인계받아 압송 의금부 가명에 수감하였다. 가명에 수감하기 전 사형의 옷을 벗겨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수색하고 죄수복으로 갈아입힌 후 목칼과 수갑, 착고, 땅벙울까지 채워 수감시켰다. 사형의 옷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조구리 품속에서 하얀 명주로 된 백포가 나왔다. 명주로 된 백포를 인수한 대제하기 만수는 사형이 수감된 감옥으로 갔다. 서슬이 퍼렇게 들이닥친 이 만수는 사형에게 이 백포는 필시 백서일진데 무엇으로 썼길래 글자가 보이지 않느냐? 사형은 이미 백포가 노출된 바에야 숨길 것이 없다 생각하고 석순으로 썼으니 하늘의 빛을 비추어 보면 글씨가 나타날 것이오 하고 답변하였다. 이 만수가 관아의 양지 바른 곳에서 햇빛에 쬐어보니 과연 백포에 깨알같이 쓴 많은 글자가 나타났다. 이는 목으로 쓴 듯 확실하게 글자가 드러났던 것이다. 백서의 서문은 인사말이었고 죄인 도마등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교님께 호소하옵니다. 이제 박해의 전말을 대강 아뢰고자 하오니 중략. 오호라 죽은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바쳐 성교회를 증명하였습니다. 중략. 어떤 이는 산골로 도망쳐 숨고 혹은 떠돌이가 되어 길에서 헤매면서도 울음마저 터뜨리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감히 바라옵건대 교황께 자세히 아뢰시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쓰셔서 세계 각국에 알려 중략. 을묘년에 주무모 신부를 잡으려다 놓친 후부터 선왕의 의심과 두려움은 날로 깊어져 남모르게 수사를 계속하였으나 기민년 1799년 겨울 청주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충청도의 열심한 교우들은 거의가 잡혀 죽었습니다. 내용을 읽어가던 이만수 대제학은 점점 안면에 경련을 일으키며 서슬이 포래지더니 백서를 펼쳐든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백서를 내동댕이 치고 붓을 들어 대왕 대비전에 상소문을 작성하여 홍문관 교리를 통해 조정에 보내었다. 상소장과 백서의 진본을 본 대왕 대비는 고금 천하에 둘도 없는 흉서라 결정하고 다음날 어전 회의를 소집하였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진노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의 내용이었다. 청국인 주신부를 조정해서 참소했다는 사실과 조선의 선교를 위해 열강의 군함을 동원해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 국경에 연고탑을 세워 중원이 조선을 다스려달라는 부분, 그리고 청나라의 공주와 조선의 왕을 결혼시켜 이 무능한 조선의 조정을 다스려 이제 제발 백성을 피 흘림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조정의 대신들이 등청하여 부복한 단상엔 11살의 순조 임금이 자리하고 대발이 처져있는 그 뒤편에 정순왕후의 그림자가 나타나자 조성 대신들은 더욱 부복하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순왕후는 입을 떼었다. 전한다. 사학죄인 황사영은 올빼미와 귀신과 같은 자이다. 서양의 사교는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는 금수 같은 오랑캐인데 그자는 먼저 가훈한테 머리 내밀어 물로 씻고 선생을 삼았으며 또 요사하게 창종과 더불어 결사의 당을 만들고 집에 사당을 헐어버려서 천륜을 끊었으며 한간을 더럽히고 사람의 기강을 무너뜨린 자이다. 유기의 독해를 끼쳤음이 백성들 가운데 그 정상이 탄로되어 그 무리들을 체포하는 차인데 그자는 언감생시 몸을 빼서 도망하여 숨어서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자 한 극악 무도한 자이다. 모든 죄는 국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 다시 덧붙여 말하지 않겠거니와 지금까지 만고에 들어본 바도 없는 흉계로서 편지를 써 외국과 밀통하였다고 하니 오직 두려움은 난을 일으킬까 하는 것이며 혹시나 그 편지가 이미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문초할 것이며 외국 군함을 청에다가 하는 것은 무엇이며 쓸 곳은 어디냐. 그리고 외국을 놀라게 하여 끌어들임은 무슨 계교인가 하는 것을 신문하여 일일이 알아낼 것이며 아울러 그들의 무리들이 경양각지 어디에 있는지 실토케 하여 상께 알리도록 하라. 추국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지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수 대제학이 말하였다. 금월 초 7일 추국을 시작하여라. 대신들은 물러나 추국을 집행할 대신들과 대관을 정하고 퇴청하였다. 그러나 초 7일 본부도사가 국청에 나올 대신들의 의사를 복명하는데 대신들은 본부에 와서 모였으나 대관들이 아직 준비가 못 되었다고 하오니 오늘은 너무 급하고 내일 지나서 열면 신들이 빠짐없이 출석할 것이라 정원에 고하니 정원이 대비전에 들어가 그렇게 여쭈었다. 대신들과 대관의 구성원은 초 9일에야 이루어졌다. 관하대청엔 견판의 의금부사, 대제학 이만수를 위시하여 의정부 영의정 심한주, 의정부 장의정 이시수는 병중에서 참석지 못하고 의정부 우의정 서용보, 겸지 의금부사 이서구, 겸동지 의금부사 신헌조, 겸동지 의금부사 박창설, 승정원 우부승지 정동관, 사헌부 지비 홍의훈, 사관원 헌납 신구조 등 9명의 대감과 신문인 별문사랑청 등 6명, 매질하는 별형방 2명, 기록하는 문서색 도사 2명이 관하대청에 자리 잡고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관하에 의금부 도사의 째진 소리가 들려왔다.
동일 추고차 죄인 황사영 27세 대령이오. 포졸들이 도열에 서 있는 관아마당 형틀에 초췌한 황사영이 결박지어 앉았다. 잠시 후 홍문관 교리 정례백이 카랑한 목소리로 정순왕후의 하교를 그대로 고하자 사영은 침착한 말투로 서서히 신문에 답하기 시작하였다. 이 몸은 과연 천주학을 정도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묵은 무부라는 말은 어느 곳에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낭설이고 가훈과 창종은 오래 친한 친구입니다. 신주를 회고했다는 말은 애장초 없는 일로 사당을 헌 일이 없고 집이 오래되어 비가 새므로 잠시 신주를 모시는 장만 옮겼을 뿐이고 제사는 천주학에서 금하는 고로 과연 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중을 더럽혔다는 말은 사학 10개 중에 제6개가 간음하지 말 것이고 제9개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였으니 그 말은 전하는 자의 잘못인 줄로 아립니다. 망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천주학 중에도 임금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고 경계하였으니 이 몸도 과연 양반의 자식으로 어찌 망명의 죄를 모르리까. 정월달에는 포청의 사찰을 피하여 잠시 숨어서 지냈고 체포령이 내린 첫날은 미처 듣지 못하였다가 그날 밤 비로소 들은 것으로 아립니다. 이 몸은 유복자입니다.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니 체포되어 형을 받게 되면 이놈의 사정이 어떻겠소이까. 그래서 피하여 망명코자 한 죄 어찌 면하기를 바라겠소이까. 그리고 체포령이 내린 후에 숨어 다녔던 경로와 배론에 은신한 과정들을 숨김없이 고하였다. 정례백 문. 외국의 큰 배를 청해와서 어디에 쓰고자 했느냐? 황사영 답. 청해온 큰 배는 중원처럼 큰 교회당을 건설하여 천주학을 크게 일으코자 함이올시다. 정례백 문. 큰 배 수백 척과 군사 5, 6만 명을 청해온다 하면 무슨 뜻인고? 황사영 답. 대포를 놓아 정부가 겁을 먹고 서학을 금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허장성세를 부리려고 한 것입니다. 중략. 정례백문. 그대의 흉서 가운데 글뜻이 차마 입으로 형언할 수가 없어서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으나 무슨 억하 심정으로 믿고 부끄러운 말만 늘어놓았느냐? 황사영 답. 천주학은 이 몸이 볼 때 나라와 백성에게 해가 없는데 다만 왕가에서 금교함으로 이 몸이 힘을 다하여 천주학을 금하지 못하게 할 계교로 한 짓이올시다. 정례백. 그대는 수백 척의 전함과 수만 명의 군인을 청해와도 백성과 국가에 피해가 없다고 하나 너도 이 나라 백성인데 어찌 차마 이런 수치스러운 생각을 했느냐? 황사영 답. 이 몸은 그런 것은 모르고 다만 천주학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각한 것이고 이외에는 더 아래올 말이 없으니 관대한 처분 바랍니다. 그날 취조관들을 모두 모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김 대비전에 아뢰었다. 죄인 황사영을 엄하게 반복하여 신문한 바 사학을 독실히 믿었으며 사단을 만들었고 중략. 흉서를 제시한 후에는 자기 글이며 글씨도 자기 것이라고 시인하였습니다. 무슨 한이 뱃속에 사무쳐서 이런 모욕을 꾀하였는지 이는 유사일에 없던 일이며 신등은 소름이 끼치고 사지가 떨려서 오직 분함을 생각하면 그놈을 손으로 찍어주지 못함을 한탄할 뿐입니다. 흉서 내용과 흉당 흑막을 세세히 파헤치고자 하나 실토하지 않으니 바라옵건대 황심 옥천이 김한빈 모두가 사형의 수족이니 불갑을 대질신문을 하지 않으면 진상을 밝힐 수 없으므로 황심과 한빈은 현재 포도청에 수감 중이고 옥천이는 형조에 수감하여 있으므로 의금부로 이송하여 함께 신문하게 할 것을 상고합니다. 이에 대비전에서 전교가 내려왔다. 황사영은 잠시 형벌로 신문함을 중지하고 황심 옥천이를 공의대로 본부로 옮겨 형신하여 그 진상을 파악하고 흉서를 만든 그 계획은 어느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니
그 구상과 계획이 명명백백이 천하에 드러나게 조사하라. 그 다음날 초 10일에는 황심과 옥천이 김한빈을 문초하였고 마지막에 황사영을 재차 추고 신문하였다. 교시. 그대는 어제 신문 받을 때 흉서는 자필로 자작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흉서 내용이 치밀하고 흉서를 나라 밖으로 보내는 방법 등을 생각하여 보면 여러 해를 두고 연구하고 심홈을 비밀히 한 것 같으니 그대 한 사람이 하루에 흉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연루자가 있을 터이니 그 수괴가 누구이고 역당에 누구누구 가세하였고 그 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대가 감히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사학을 널리 펴고자 한다고 한 말은 뻔지르르 하나 그 부르는 뜻은 참으로 흉측하기 짝이 없다. 추측하건대 이것은 영모가 틀림없다. 중략. 그대 입으로 진술한 편지를 가지고 간 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으나 진짜 주모자는 말하지 않으니 그대는 감추지 말고 잘 생각하여 사실대로 고하여라. 황사영탑. 이 몸은 천주학을 배운 지가 11년이나 됩니다. 처음 배운 다음에 나라에서 금령이 지엄하여 친척이나 친우들은 모두 다 배교를 하였으나 이 몸은 100번 생각하여도 이 돈은 구세의 양력이라 생각되어 성심껏 믿어왔습니다. 을묘년 1795년에 처음으로 최인길의 집에서 주신부를 만났는데 주신부는 과연 덕행이 훌륭하여 문화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 잠시도 신부님의 곁을 떨어지지 않고자 하였으나 1년에 서로 만나기는 수삼차인고로 정성껏 몸모신께 다만 한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천주당에 가보지 못한 것이 한이 올시다. 사옥이 벌어진 후에 이 몸은 줄곧 숨어 살면서 신부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원통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널리 천주학이 퍼지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흉서는 제 자신이 한 것이니 어찌 타인을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략. 정례백문. 그대의 사당이 어제 말한 바로는 너무 숫자가 적으니 잘 생각하여 빠짐없이 고하여라. 황사영답. 종이와 붓 먹을 주시면 기록하여 올리겠습니다. 문서 색도사 이휘연이 기록하던 먹과 붓을 내려주었다. 황사영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떠올리며 이름을 써나갔다. 신춘옥, 광만, 송윤중, 김종교, 한백록, 황도리 형제, 중략, 현계흠의 사촌 동생, 허련, 김이여, 정석, 조성교, 최두신, 천안 김씨와 이존창까지 50여 명의 이름을 적었다. 황사영. 여기 기재한 이들이 모두입니다. 단상의 대신들이 모두 훑어보고 별문 사랑청 정례백이 보고는 정례백문. 그대는 지극히 교활한 자이다. 의당이 그대가 체포되었으니 흉도 역당을 이실직고할 것인데 그 기록된 자들은 이미 체포되었거나 처형당한 자들이다. 진짜 도당을 끝내 말하지 않겠느냐? 어찌 그리 악독하냐? 황사영답. 이 몸은 사실대로 아뢰었을 뿐 어찌 거짓이 있겠습니까? 다음날 초 11일 황사영과 황심의 재차 추고신문이 있었고 황심과 사형의 대질신문이 있었다. 이 대질신문에서는 황심이 극도로 날카로워져서 황사영에게 대드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말들을 해댔다. 다음 김한빈의 추고신문이 있었고 사형과 한빈의 대질신문이 있었다. 그 다음은 옥천이의 추고신문과 황서영과의 대질신문이 있었다. 신문가는 수기하여 보고서를 대비전에 올렸다. 황사영, 황심, 옥천이, 김한빈 등을 다시 반복 신문한 후 대질신문한 결과 황사영이 도피하여 다닌 사실과 흉서 내용을 추궁하니 모든 것을 자백하나 죽을 죄를 졌다고만 자백하지 세 가지 중요한 영모 사실의 관련자를 수순히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인 황심을 문초하니 그는 사형과 대질신문을 하는데 모두 억울하다고 하며
서양의 외적과 내통하고 흉소에 동참하였음을 자복하면서도 그 실상을 반은 토로하고 반은 부인하는 간교하고 악독한 놈입니다. 죄인 김한빈을 문초하니 처음에는 뻣뻣이 부인하다가 진상이 드러나는데도 자복하지 않고 못 보았다, 모른다로 일관하는 죄인 중 제일 흉악한 놈이라 생각되고, 죄인 옥천이는 어제 진술한 것을 전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사형과 대지로 처음으로 풀이 죽어서 순순히 사형을 만난 일과 주문모를 찾아간 일, 북경에 가서 서양인에게 서찰을 정한 일들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략은 짐작하나 실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사당의 조직이며 사형의 흉서 작성의 실상 전달 경로인데 천희의 진술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음을 아래오. 대왕대비전에서 전한다. 의기한 대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 그 후 사형은 국사범, 반역 모반죄 등 중죄인이 되어 이제까지 없었던 갖가지의 형벌을 받았고, 조정은 백서가 서양 군함의 파견을 요청한 사실을 들어 이제까지 들은 적이 없는 흉소로 단정하고 백서 제작의 장본인인 사형을 천륜과 인륜을 어긴 매우 흉악하고 몹시 악한 인물로 치부하여 대역부도의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동월 23일 황심은 모욕 동참죄, 김한빈은 지정은장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청하고 11월 2일엔 현계흠, 이치훈, 정약전, 정약용, 이학규, 신홍건을 형신하고 황사형과 면제를 시켰다. 처삼촌 다산 약용 형제를 마주 바라보던 사형은 갖은 곰은 끝이라 거의 의식이 없었고, 다산은 처참한 몰골의 사형을 바라보며 사형이 해냈구나. 대견한 조카 사위 진사 황사형에 가는 길에 명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그날 밤 마제의 피신의 마음을 졸이며 나날을 보내던 황사형의 아내 정난주 마리아는 비몽사몽간에 뿌연 운무 속에 남편이 상복을 입고 등잔불을 켜놓고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글을 쓰는 화선지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상복의 남편은 그 화선지를 잡을 생각도 않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벌리고 앉아 있는데 그 뒤에서 강렬한 후광이 비치면서 한 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찢어지게 들려오더니 남편의 몸은 6조각이 나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금녀는 남편을 부르며 안간힘을 쓰다가 놀래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에 갓난이가 강냉이 피죽을 쑤어 들여왔다. 시어머니와 같이 조반을 하면서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못내 심상치 않는 꿈이라며 수심에 쌓였고 금녀는 묵주신공을 올리며 하루해를 보냈다. 동월 초닷새 이치훈은 제주도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보내고 그날 황사형, 옥천이, 현계흠을 소소문박 형장으로 끌고 갔다. 취타대가 나팔과 징을 치고 북치며 앞섰고 그 뒤로는 옥천이와 현계흠의 달구지가, 그 뒤로 황사형의 달구지가 뒤따랐다. 달구지 앞에는 사학죄인 황사형 능지처참이라 써붙였고 나장과 나졸들이 사방을 경계하며 서소문박 형장으로 향했다. 초겨울 서소문박 형장은 살벌하게 그지없었다. 칼날에 막걸리를 뿜어대던 휘강이는 사형수의 넋을 빼느라 칼을 휘두르며 춤을 췄고 한나절의 태양은 사형수들의 얼굴을 깊은 역광으로 물들였다. 휘강이의 광기가 그에게 달하자 괴성을 내지르며 칼날을 높이 쳐들었고 순간 공간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엔 옥천이 현계흠의 머리가 차례로 떨어졌다. 사형장을 지켜보던 장안의 구경꾼들은 끔찍한 전경에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아낙네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 황사형의 능지처참의 순간이 돌아오자 나졸들은 사형의 사지를 밧줄로 묶어 황소 4마리의 멍에에 비끌어매고 나장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형은 소리를 내어 사도신경을 외고 있었다.
나 천지를 조성하신 천주 성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저 성신을 인하여 강행하사 마리아 동신께로부터 나심을 믿으며 본시오 빌라도 벼슬에 있을 때에 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지옥에 내리사 사흘날에 죽은 자 가운데로조차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천주 성부 우편에 좌정하심을 믿으며 저리로조차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나이다. 나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서로 통공함을 믿으며 죄의 사함을 믿으며 육신이 다시 삶을 믿으며 영원의 삶을 믿나이다. 아멘. 순간 나장의 봉이 떨어지자 황소들의 곱비를 풀고 사정없이 앞으로 뛰게 하였다. 아, 이 어찌 천하가 공로할 끔찍함이 아니던가. 사형의 신체는 피를 튀며 사지로 찢겨져 공중에 솟았다 땅에 떨어지니 그야말로 최극단의 극형 능지처참이었다. 천주학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처참하게 사람을 찢어 죽일 수 있더란 말인가. 오 하느님, 이 조선을 구하소서. 오 하느님, 이렇게 침묵하시기만 하시렵니까? 하오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조선의 백성을 구하여 주소서. 오 하느님. 사형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외치며 27의 젊은 나이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 그 후 황사형의 백서는 고금 동서에 둘도 없는 흉서라 하여 의군부 서고 창고에 폐기하였고 정순왕후는 천국인 주문모 신부를 속국이나 다름없는 조선정부에서 참수, 군문 효수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가백서를 작성해서 북경 청나라 황제에게 보내기에 이르른다. 1801년 10월 파견된 동지사 조윤대 일행은 천주교 탄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진주사의 의무와 대제학 이만수가 작성한 토사주문 진정서를 가지고 청나라 황제 인종에게 부랴부랴 떠났다. 토사주문의 내용은 황사형 백서의 내용을 923자로 축소한 가백서이다. 이 가백서에는 천국의 조선 가무책이나 종주권 발동 등에 대한 내용은 완전 삭제시켰으며 서양 선박의 요청 사실과 월경 통신 등의 사실을 두 가지 흉계로 지적하였다. 또한 주무모 신부의 처형 사실은 천국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이에 조선 정부는 진주사를 파견하여 신유박해 전반에 관한 천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변조하였다. 또한 조선은 개국 이래 종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안으로 유교를 높이 받들어 왔으나 수십 년 전부터 사학이 널리 퍼지게 되어 그 피해가 크므로 이에 사학을 엄금하고 그 주동이 되는 이승훈 황사형을 처형했으며 주문모는 조선 사람인 줄 알고 처형했으나 후에 천국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천국에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청해 황제는 토사 주문을 보고 순조 원년 12월 1일 진주사 조윤대가 북경을 떠날 때 토사 주복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석우인 선교사들은 흠첨가름의 직원으로서 이들이 천문주산의 임무에 봉직하고 북경에 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종교를 비밀히 선포한 일이 없으며 공공질서와 법에 복종할 줄도 알고 있다. 그리고 사학이 숨어들 우려가 있다면 변금을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속 외교의 일대 위기인 주신부의 처형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조윤대는 북경 천주당에 사람을 보내어 선교사들을 만나 서양의 배가 조선에 들어올 것인가 하는 정보를 염탐하게 하여 그러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토사 주복을 받아 11월 1일 북경을 떠났다. 진주사 조윤대 일행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12월 16일 보름만이었다. 데뷔 전에 토사 주복과 북경 선교사들에게 들은 상황을 아뢰자 12월 21일 김대왕 대비는 왕으로 하여금 인정전에 나아가 토사 진하례를 받게 하고
대제학 이만수에게 토사 교문을 반포하게 하였다. 토사 교문의 내용은 기자 일에 유교 도덕을 높이고 받들어 온 조선에 요술인 사학이 들어와 단군, 기자, 신라, 고려 이래의 아름다운 도덕을 깨뜨렸다는 것과 그 주동이 된 자들을 박해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육례의 과목과 공자의 술이 아닌 것은 마땅히 모두 버려라. 유학을 천명하고 완강을 존숭하라. 10월 22일 새벽 이전의 자법 살인죄 이하는 모두 이를 용서하여 주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백서에 관련된 손경윤, 김백심, 홍안토니오, 최설애 등 16명이 참수되었다. 최설애는 황사영에게 상복을 지어주었다는 죄목으로 참수당했던 것이다. PD는 황사영의 순교와 백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황사영 백서의 진실을 더욱 알고자 1985년 가을 최석우 신부께서 소개해준 전주교구 김진소 신부를 찾아 길을 떠났다. 전주에 도착한 필자는 전북대 앞에 있는 김진소 신부의 사제관을 찾았다. 처음 만나뵌 김 신부는 농군 같은 소탈한 분위기에 내유 외강한 인상이었다. 필자는 연락도 없이 프렌드 찾아온 이유를 밝히고 황사영 백서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알고 날 찾아왔습니까? 최석우 신부님께서 찾아뵈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전 신부님께서 황사영 백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신다기에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뵌 것이고요. 알아서 무엇 하시려고? 소설이나 쓰라고 합니다. 드라마 프로듀서라면서요. 예, 신춘문예 출신이라서 간혹 글도 씁니다. 그러나 변론에서 황사영 백서 탁본을 보고는 불현듯 그 진본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참으로 황사영 순교자의 생애는 드라마틱하지요. 그럼 그의 생애에 대하여 최석우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그분의 백서에 대해 몇 말씀 언급하기로 하지요. 필자는 녹음기와 필기도구를 꺼내놓고 취재를 시작하였다. 황사영 백서는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사인이고 구국의지였지요. 그러나 외세의 힘을 빌려 우리 백성을 살리고 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하는 힘은 외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의 행간에서 구구의지를 찾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외국의 군함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조정에서 천주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서의 부분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또 당시 조정은 유학만을 우리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유학도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이고 우리의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력은 주자학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를 신봉하는 노론이 이 나라 정치를 좌우할 때였으니 천주교를 처학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고 오히려 사상으로 받아들여 사학이라 배척하며 심지어는 혁명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거죠. 그러나 황사영의 백서 내용은 당시 순교한 분들의 약전과 구국 의지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PD는 김진소 신부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녹음과 필기를 하여 귀가하였다. 만신창이가 된 황사영 시신은 양죽은 장흥면 부곡리 가막골 및 선영에 묻혔다. 1980년 9월 1일 묘를 발굴하여 보니 석재 십자가와 비단대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하였다. 비단대는 정족께서 친히 손을 잡아주며 장성하면 좋은 벼슬자리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물을 기념하여 손에 항상 감고 다녔던 그것이었다. PD는 1988년 겨울 성탄 특집 드라마 조선백자 마리아상의 촬영 중 잠시 여가를 이용하여 장흥으로 차를 몰았다. 황사영 순교자의 묘를 참배하고 성탄 특집극을 연출하기 위함이었다. 장흥에서 일영으로 가는 길에 두 갈래로 갈라진 고목나무가 있는 삼거리에서 순교자 황사영 공묘소 입구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10여 분 차를 달리다 보니 우측 저만치 봉분이 보였고 비석이 서 있었다.
차를 세우고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연도로 성모송을 바쳤다. 그리고 비석을 둘러보았다. 비석엔 창원 황공 알렉산더 사형의 묘라고 새겨 있었고 비석의 뒷면엔 황사영공의 연보와 추도문이 새겨져 있었다. PD는 한동안 비문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황서영 순교자의 고훈과 약속했다. 당신이 쓴 백서의 진본을 보고 당신의 일생과 그때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배당한 당신 가족들의 후예들을 만나보고 몇 년이 걸리든 꼭 소설을 쓰겠다고. 그리고 기록 드라마를 제작하여 하늘은 침묵했는가? 당신의 백서가 흉소로 폐기되었는가? 아니면 당신이 보내고자 했던 교황에게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 극명하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했다. 그리고 시상에 잠겨 순교자 황사영에 대한 시를 한 편 썼다. 16 어린 날이 나의 명륜당에서 급제한 황사영은 진사가 되고 정조임금 어무도 받았었건만 천주하게 심취하여 마제를 찾아가니 마제강 기슭 두미협 약현가에서 정난주 마리아와 사랑을 맺고 처삼촌 서남에게 천주학을 배워 아현마루 공소예절 열심하였소. 1795년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인 주무무 신부 한성에 입성하자 알렉산델 본명으로 영세를 받고 명도회 모임에 선 총무가 되어 가난한 교회 살림 일구기 위해 동서남북 불철주야 봉헌하였소. 신유박해 모진 바람 불어닥치자 사랑하는 어머니 처자식 생이별하고 배론 골짜기 토굴 속에 촛불 밝히니 기도 속에 나타난 님의 음성에 쓰러지는 교회를 다시 세우라. 엄동설한 설한풍 토굴 속에서 곱고 곱는 손 녹여가면서 비단폭의 13,384자 신유박해 피바람에 억울하게 죽은 피 맺힌 사연 조목조목 적어 이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 약전을 썼고 열강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해달라 혈필로 썼으나 그 뜻 이룰 길 없어 서소문 밖 형장에서 대역 부도죄로 육시 처참당하니 마지막 한마디 절규 속에서도 하느님 이 나라를 구하소서. 그 마지막 한마디 기도 소리는 오늘날 바티칸의 메아리 되어 이 땅의 성인이 백삼 위에 이르렀겠소. 돌아오는 길에 교회사 연구소에서 고려대학 조광 교수를 만났다. 조광 교수의 황사영론은 이러했다. 황사영은 당시 사대주의 사관을 청나라에서 서양으로 옮긴 최초의 개학론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조정은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실학을 권장하였으며 서학을 근간으로 하는 천주학은 무근무부의 사상이라 하여 신유박해가 일어났고 황사영은 유교적 패러다임을 천주교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개혁론자이기도 합니다. 유일신인 창조주요 주제자인 천주의 발견은 임금보다 더 높은 천주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황사영은 오늘 천주의 도리를 듣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황사영을 가리켜 반민족주의자라고들 말들 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있었을 때 반민족주의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때 민족주의가 있었습니까? 청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는 조선 정부는 절대 왕권만을 부르짖었으니 왕권에 대한 반대자라는 것은 입장이 성립되겠지요. PD는 조광 교수의 말씀을 필기하여 황사영 백서 피해 증거 3부의 마지막 부분으로 삼았다.